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적응을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한 번에 안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예. 그렇게 어려웠나?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합격 다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포기가 쉽죠, 원래. 그냥 사정이 있는 걸로 생각해야 좀 토요일은 바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3페이지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연결해서 볼게요. 23페이지에 3번 문제까지 봤었고 이제 4번부터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설명드리면서 할 거니까. 그럼 이제 외화는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놨었죠. 첫 번째가 거래가 시작되는 거. 시작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로 잘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 포인트가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 평가부터는 이제 시험에 잘 내는데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 시작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시작하고 평가를 하니까 환율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3번이 중요하다고 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외화는 특히 부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자산이랑 부채는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3번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4번부터 또 쭉 보면요. 4번은 외화 외상매 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름 하나 표시해 두시고 역시 부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외화 외상매 입금 부채. 그리고 이 문제는 옛날 문제고 좀 어렵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익숙하지 생소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외화 문제를 풀 때는 박스 3개로 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공식대로 한번 또 넣어볼게요. 4번 문제는 부채고 지금 297만 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결과값이겠죠. 결과가 297만 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위안화라고 돼 있고요. 중국. 위안화는 CNY라고 돼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화폐 말할 때 알파벳 3글자로 쓰거든요. 앞에 2글자가 나라 이름이고 세 번째가 화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CNY는 차이나 위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돈은 KRW거든요. 미국 돈은 USD고. 뭐 그냥 참고 사항인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환율이 1위안당 165원이었었네요. 제가 돈을 빌렸을 때 당시에. 아, 저번 시간에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서 이게 엔화랑 위안화랑 화폐 기호는 똑같은데 시험엔 안 나와요. 중국 거는 원이고 일본어 공부하다가 봐가지고 아 이건데 해서 생각나서 아무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 신용의 문제죠, 우리의. 그러면 이때 이 첫 번째 거를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칸은 297만 원 나누기 165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2번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2번 문제도 패턴이 좀 같았죠. 2번은 결과가 1억 3천이었고 10만 달러였다. 근데 얘는 10만 달러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됐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몇 위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를 이게 8만이었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 18,000이네요. 18,000 위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2번은 빨간색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이 빨간색 가지고 환율을 각각 곱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4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박스를 그려드린 이유가 어떤 문제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구조로 풀면 정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18,000 위안을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을 또 볼게요. 지금 환율은 170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가 17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그림으로, 이 문제는 딱 이 그림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 안 바뀌는 18,000을 앞에다 깔아놓고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서 괄호를 열고 시작을 하는데, 항상 오늘 거를 앞에다 쓴다 그랬죠. 오늘 거를 무조건 앞에다 씁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전에 거를 빼주세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공식이 되는데, 그러면 5가 늘었습니다. 5. 5 곱하기 18,000 하면 9만 원이 늘어요. 9만 원. 그럼 답이 플러스 9만 원인 거거든요. 플러스 9만 원. 근데 문제는 얘가 부채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부채 처음에 그래서 표시하고 시작했죠. 그러면 부채가 플러스 9만 원이죠. 순자산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중요하다 그랬죠. 3번에서. 한 번 틀어줘야 되니까. 까먹어서 보통 틀리겠죠. 이렇게 하면. 부채,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순서는 일단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찾고, 적어두고, 부채 딱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식은 이제 화폐 단위가 있어야 되고, 2번 문제는 10만 달러로 알려줬으니까 이걸 구할 필요는 없었는데 4번은 구해야 했죠. 우리가 직접 구해서 오늘 환율을 무조건 앞에 쓰고 그다음에 전에 환율을 빼서 구한다. 근데 그게 플러스인데 알고 보니 얘는 부채 플러스다. 순자산으로 바꾼다. 그럼 외화 환산 손실 9만 원. 답이 되죠? 차변을 먼저 써놓고 비용이니까. 그리고 대변은 이유인 외화 외상 매입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이제 답은 찾았는데 문제를 이걸 잘 읽어보면은 그 외상 매입금 계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외상 매입금 계정. 그러니까 답은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외화 외상 매입금은 그냥 일상 용어인 거죠. 외화로 된 외화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근데 답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외상 매입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외화 외상 매입금을 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야 안 틀리니까 사람들이. 근데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푸는 거라라는 거죠. 외상 매입금에다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이유는 계정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푸는 방식은 3번이랑 4번이랑 똑같은데 4번이 조금 더 어렵죠. 18,000 위안을 따로 찾아야 됐었으니까. 이렇게는 요새는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래 종료죠. 종료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방금 했던 외화 평가랑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제 좀 비슷한 점이 평가는 가짜 수익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평가는. 그러니까 판 게 아니고 그냥 12월 31일의 가격은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 비용으로 잡아버렸었단 말이죠. 둘이 그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 종료로 그래서 평가는 붕괴가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차변 하나, 대변 하나. 금액의 차이가 나고 그 이유만 설명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거래가 끝나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딱 2문제만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화 쪽에서 사건을 번호로 매기면
첫 번째가 1번이 거래 시작, 2번이 평가, 3번이 거래 종료.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렇게 다시 쓴 이유는 이 번호대로 매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5번이랑 6번 문제에다가. 그러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맥상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날짜가 8월 19일이죠. 그러면 일단 12월 31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8월 19일을 보면서 평가는 아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거래 시작 아니면 거래 끝일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거래 끝났겠죠. 입금하고 거래 끝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1번, 3번만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8월 19일이 3번이거든요. 거래 종료 8월 19일이. 근데 오늘 환율이 1350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3번의 환율인데, 그리고 선저기를 기준 환율 1300원이다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번 문제는 평가가 없는 거예요. 거래 시작하고 올해 거래가 끝나버린 거지. 평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번호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밑에 분계 2개 써놨죠. 첫 번째 분계가 메인 매출 점표 이렇게 써있죠. 걔가 동그라미 1번. 거래 시작. 거래를 시작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계가 8월 19일 써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3번을 쓰셔야 돼요. 3. 2가 아니고 3.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평가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로 내려가 보시면 얘는 환율이 3개죠. 3개. 그럼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박스 안에 2000X 1년 12월 5일 있죠. 여기 동그라미 1번. 얘가 거래 시작. 그리고 옆으로 가면 2000X 1년 12월 31일 있죠. 31일. 12월 31일 얘가 동그라미 2번. 평가. 12월 31일에 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2000X 2년이죠. 해가 바뀌었죠. 그리고 거래가 끝난 거네. 동그라미 3번. 2000X 2년 7월 22일이 동그라미 3번 거래 종료. 그리고 분계에다가 번호를 또 매길게요. 밑에 분계 3개 있죠.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제가 두 문제를 넣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상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종료가 된다는 소리는 거래는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종료가 되겠죠. 그럼 평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평가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두 문제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이 조금 더 쉽겠죠? 6번에 비해서는. 그럼 5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5번에 별표 3개 친 거는 이걸 잘 내서 그래요. 6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6번처럼 낸 적은 최근에는 없거든요. 5번이 이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121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이름을 찾습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받을 돈. 그리고 10,000달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평가는 왜 2개 있는 게 있냐? 아, 그건 좀 쉬운 거는 답을 제가 1개만 써놓는데, 그 24페이지는 답이 2개, 3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위에 거는 그 날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니까.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요. 그건 그 전에 그 날짜에 했을 거라고. 근데 우린 다 봐야 이해가 되니까. 근데 제가 칠판에 사실 적기 싫어서 써놓은 거예요. 여기 힘들어가지고. 보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번 문제는 8월 19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8월 19일 써 있는 게 정답인 거죠. 네네. 그 위에는 문제에서 언급도 안 했으니까 제가 이해용으로 그냥 써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살표하기 좋게. 제가 설명하기도 편하고. 아니요. 근데 지금 막 시험을 제대로 안 거쳐보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이해 위주라서. 나중에 그냥 입력 안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5번은 첫 번째 거는 제가 임의대로 한 거고. 그러면 그 16번 수출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었나요? 기출문제에서? 뭐 수출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메인 매출 연표에. 그러면 그때는 10,000달러를 내가 팔기로 했는데 그 선적일 당시에 네이버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곱해서 외상 매출금 1,300 이렇게 써놨던 거죠. 그때 수출한 날에. 그러면 당연히 장부에 1,3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게 해드리려고 두 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분계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있잖아요. 걔를 두 번째 분계 대변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이 사라진다는 소리는 이제 돈을 받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계 순서는 당연히 외상 매출금을 없애는 걸 첫 번째로 하셔야겠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별표는 그 어떻게 금액이 나왔는지. 얘는 당연히 선적했을 때 환율인 1,300원을 곱해서 1,300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돈을 받는 일이 남았잖아요. 그럼 얼마 받을까 보니까 오늘 환율이 1,350원이죠. 그러면 10,000달러 자체는 안 바뀌는데 1,350원으로 환율이 바뀌었죠. 두 개를 곱해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1,350이 들어오죠, 지금. 근데 내가 배에다 물건을 실었을 때 환율이랑 오늘 환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외환 차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치면 처분이익이랑 좀 비슷한. 1,300짜리를 1,350에 판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국 회사한테 받잖아요. 그러면 1,300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보통 예금 1,300 받겠죠. 한국 회사면 1,300 받기로 했으니까 1,300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문제가 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12월 31일에는 이름이 외화 환산 땡땡 이렇게 나왔죠. 외화 환산 수익이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거래가 끝나면 외환 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 환산이라는 글자를 평가랑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12월 31일에만 환산을 한번 하니까. 그 이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 50만 원이 나는 거는 이것도 뭐 구할 수는 있는데 얘는 굳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죠. 그냥 1300 쓰고 1350 쓰면 답이 나와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끝나면 이렇게 그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내 장부 금액과 지금 받는 돈과 차이 이렇게 3개. 근데 평가는 어때요? 차이만 조정하니까 차이 쓰고 이유 쓰고 끝. 그러니까 평가는 계정 과목이 2개고 처분은 계정 과목이 3개인 거죠. 환율이 똑같다면 2개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번은 그래도 무난한 편이죠. 무난하고 이제 6번 이런 건 이제 요새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 문제는 연도를 안 고쳐놨네. 이 문제는 고치다 말았군요. 이게 그 2019년이 2000X1년이고요. 2020년이 2000X2년이거든요. 이거 고치다가 말았네요. 왜냐면 제가 책 만들고 있어서 이게 연도를 그대로 쓰면 피곤하거든요. 매년 바꿔야 돼가지고. 그래서 2000X1년으로 바꾸다가 뒤에 건 못 봤나 보네요. 그래서 연도가 2개 나온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게 그 단기 매매 증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이렇게 취득하고 평가하고 처분할 때 금액이 3개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1년짜리니까 2개만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이 똑같으니까.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면 이때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취득 2000X 1년 12월 5일에 뭐 1100원에 샀다고 가정. 그 다음에 그 연도 말에 평가를 거쳤겠죠. 그때 금액이 1150원. 그리고 3번 처분했다. 처분은 2000X 2년 7월 22일 1050원에 팔았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환율은 환율은 금액으로 바뀐 거고 날짜는 그대로 썼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샀을 때는 1100원이었지만 작년 말에 금액을 최신화를 시켰겠죠. 이렇게 플러스 50을 해가지고. 그러면 장부에 이 금액이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판다라고 하면 2번, 3번 가지고만 문제 풀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평가는 가짜 손익인데 가짜 손익은 원래 자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복잡해.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얘를 수익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익은 작년의 수익이죠. 작년의 수익. 근데 나는 2000X 2년에 팔고 있죠. 그럼 이 수익과 이 수익은 별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린 1번을 고려하지 않고 풀어도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수익 비용이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잠깐 23페이지 보고 올게요. 그러면 그 평가의 세 문제 있죠? 평가의 세 문제를 한번 보시면 23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얘가 외화 환산, 이게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외화 환산. 그러면 밑에 비용이 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자산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얘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역시 외화 환산 손실, 얘도 평가 손실인데 비용으로 잡혀 있고 4번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성격을 이용해서 3개가 나오면 1번 제끼고 풀면 돼요. 1번 X. 그래서 박스 안에 그 동그라미 1번 친 날짜 있죠. 2000X 1년 12월 5일. 요걸 한 줄 끄어버리면 되죠. 지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붕괴를 3개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 붕괴를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죠. 24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내가 외상을 줬을 때 환율이 1100원이었기 때문에 2만 달러 곱하기 1100을 해서 2200으로 찍어 놨겠죠. 외상 매출금액. 자, 그리고 그 연도 말에, 작년 말에 평가를 하니까 50원 곱하기 2만 해서 1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2,3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처음엔 2,200인데 지금 100을 더 쌓았잖아요. 그럼 잔액은 지금 2,3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번이잖아요. 2번에 2,300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문제를 사실 안 풀어봤어도 되잖아요. 그냥 1,150원 곱하기 2만 달러를 하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겠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을 가지고만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을 보시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는 것부터 해야 되죠. 7월 22일 붕괴를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2,300이 사라지죠. 그 2,300은 2만 달러 곱하기 1,150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환율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풀면 돼요. 그리고 오늘 환율은 1,050원이니까 2만 곱하기 1,050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거 먼저 없애고 준 돈 받은 돈 쓰면 나머지는 저절로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200을 덜 받았으니까 얘는 외환
파손이 되는 거죠. 덜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번은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5번 문제 정도로 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외화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내는 추세예요, 요새는. 외화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외화가 끝났고요. 이제 외화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주제고, 이제 조금 좀 편안한 주제. 2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사람한테 일 시키고, 돈 주고, 그런 경우죠. 그럼 인건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원천징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옆에는 일부러 잘 안 써놨는데 원천징수 이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원천징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실제로 해야 되니까 나도 분계에 그걸 반영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A 사업자입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사업자인 게 중요하고 지금 이 B가 중요해요. B. 자, B가 법인일 수도 있고 이거 둘 다 하면 되겠다. 자, B가 만약에 법인이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A인데 B라는 법인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B 법인은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상으로 입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금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법인이랑 개인이 있을 때 개인은 세법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은 모르면 세무사한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한테 돈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돈 다 줘라. 쟤가 알아서 세금 신고하겠지. 세무사 회계사 맡겨가지고. 그럼 국세청은 법인은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한테 돈을 줘. 이제 C 개인이 나왔어요. 내가 이제 C 개인한테 돈을 줍니다. 보통 직원 월급 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국세청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불안해요. 쟤 세법 모른다. 쟤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를걸? 근데 바로 강원랜드 가서 땡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가서 말해놓죠. 네가 쟤가 받을 돈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라. 그리고 빼놔라. 세금을 주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세후만 받는 거죠. 우리는 세후밖에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렇겠어요? 세금을 국세청으로 바로 쏘니까. 그럼 합치면 세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전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우린 절대 세전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예요. 세후만 주는 행위 자체를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납부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둘이 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예요. 세후만 주는 게 원천징수. 그리고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까지 하면 회사는 결국 세전 금액을 다 준 거지. 이렇게 돼요. 요게 골자입니다. 원천징수의 핵심.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편해지는데 법인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딱 하나 있으니까 원래 두 개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하나예요. 예외, 이자.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선 지금 이자 소득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회계세법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이러고 살아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걸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살 거면 이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배웠던 거 중에서 다 배웠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직 안 했나? 29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게요. 29페이지. 자, 일단 우리 법인이죠.
그 전산회계 1급에서는 우리가 제조업 법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법인인데 이자를 받는 문제 나오죠. 그러면 29페이지에 보시면 2번 보세요. 29페이지에 02번.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결산 이자 나왔죠. 이자 표시하세요. 그럼 법인인데 이자 받았죠.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법인세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법인한테 이자 줄 때는 원천징수해라. 근데 아마 은행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은행이 이자를 주잖아요. 나한테 예금 맡기고 적금 맡긴 사람한테. 근데 그게 개인만 있겠어요? 회사도 예금 가입 많이 하거든요. 남는 돈으로. 근데 은행이 이자 줄 때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해야 돼.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야 그냥 너는 다 원천징수 해버려. 제 생각이에요. 전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하면 외워지잖아요. 그럼 법인도 예외는 없다. 은행이 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 보셨죠? 그리고 한 개 더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22페이지. 22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에 9번을 보시면 문제 두 번째 줄에 현금 배당 계좌 입금됐죠? 현금 배당. 밑에 답 보세요. 환납세금 없죠? 100만 원 받고 끝났죠? 우리가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신고 납부하면 돼요. 얘는 원칙이니까. 원천징수 안 당했죠? 알면 보여요, 이게. 근데 모르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근데 이건 시험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줘. 물론 입금되는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전액이 다 들어오겠죠. 근데 이자 받으면 그 금액이 안 들어오겠지. 근데 모르면 당황하겠죠. 알고 있으면 아 이자는 원천징수 당하지. 분개하면 되잖아요. 비어있는 금액이 선납세금이다. 그건 우리가 받을 때고. 근데 개인한테 줄 때는 예외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A에서 C로 주는 거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인건비 쪽에. 대충 배경 지식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생산부서 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 뭐 안전교육 같은 거 하겠죠. 가끔씩 하는 거. 그럼 이때 강사료가 250이래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250을 주겠죠. 그럼 국세청이 가서 말해. 야, 쟤 세법 모르면 어떡해. 원천징수하고 줘. 그래서 그 금액이 228만 원이 지금 세후죠. 그리고 이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원천징수가 지금 얼마 됐냐면 22만 원이거든요. 8.8%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3.3%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8.8%도 실무에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저는 해당될 수 있는데 원고료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 써주고 원고료 같은 거 받을 때 그러면 그 원고료를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쓴 돈 있죠. 뭐 볼펜 사고 원고지 사고 이런 거 쓰는 거 비용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원고료 같은 거는 60%를 비용으로 빼줘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원래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네가 고생했으니까 60% 그냥 빼줄게 이런 게 있어요. 필요경비 인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 나오면 이게 40%죠. 근데 기타 소득은 22%대거든요. 그러니까 40%에 22% 곱하면 8.8% 나와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 8.8%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 친구도 사업하는 애가 가끔씩 그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써요. 그럼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8.8%. 그냥 공식이야, 공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도 물어보진 않는데 실무에서는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기타 소득으로 받아간 거예요.
8.8%를 받아갔군요. 그러면 일단 명분이 뭐냐 하면 교육훈련비죠. 우리 지금 교육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회계는 왓이 아니고 Y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 강사료 이러겠죠. 근데 그 강사료 왜 줬어 하면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답이 교육훈련. 그리고 생산직이니까 500번. 제조 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교육훈련비 250만 원 이렇게 차변에 미리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세전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금액을 다 줄 수 없어. 국세청이 시켰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금, 원래 예수금을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예수금을 안 알려줬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먼저 쓰는 게 이득이죠. 그럼 저절로 예수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 예수금은 미리 받아놓는 돈. 남의 돈을 내주려고 미리 받아놓는 거. 그러니까 예수금은 우리 시험에 2개 나오는데 지금 예수금 하나랑 부가세 예수금도 보셨죠? 우리 물건 팔면 1000만 원짜리 물건 팔면 제품 매출 100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같이 잡죠. 그 이유는 이 100을 내가 잠깐 갖고 있다가 내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 남의 돈을 잠깐 보관하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가치세를 잠깐 갖고 있을 때고 그냥 예수금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니까 보통은 이제 소득세가 되겠죠. 지금 여기 이건 안 썼네. 그러니까 법인은 지금 법인세고 개인은 소득세. 소득세에서 뭐 수입 금액 이렇게 들어가요. 명칭이 그냥 다른데 개인은 예외가 개인은 예외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금은 구할 필요는 없다. 이건 순서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자 받으면 원천징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이 원천징수를 했다가 내 대신에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선납세금이에요. 내가 떼이면 쟤가 내 세금을 내줘 버리니까. 근데 이번엔 내가 내주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예수금. 이렇게 다릅니다. 처음에 이게 둘이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한 시험에 이 2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천징수 당하는 거랑 하는 거랑 같이 내버려. 모르면 둘 다 틀리라.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딱 2개만 표시하세요. 배당금 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요거는 그 밑에 2번째 분계가 답이거든요. 4월 18일 요거가 답인데,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전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외워라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2025년이라고 이게 2025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12월 31일에 결산을 치겠죠. 그럼 이 뒤에는 또 뭘 하냐면 이게 결산 치고 나서 그 큰 법인들은 감사를 받아요. 내가 만든 재무제표가 거짓말 아닌지. 그럼 공인회계사가 와서 봐요. 창고 가서 막 물건 세보고 그러면 감사도 받고 감사 끝나면 이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와서 얘네들 거짓말 안 쳤어요 하면 그때 그 재무제표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힘이 센 거죠. 그럼 이때 끝났으니까 주주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3월에. 그러니까 여기 문제 보시면 밑에 3월 26일 이렇게 써있죠? 3월 26일 주주총회라 써있죠? 그러니까 대충 3월 정도 되는 거예요. 감사 다 받고 이것저것 끝내면. 그래서 3월 26일 이 문제로 치면 3월 26일에 주주총회를 했다 이거죠. 그럼 이 결산 내용에는 다시 재무제표를 갖고 와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으면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1년짜리라 그랬죠? 그럼 이게 2025년도에 수익과 비용이고 그 결과물이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익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잉여금으로 바뀌어요. 자본으로 바뀌어요.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인데 얘가 넘어오면서 자본 이름으로 바뀌면 이익 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 결산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공인회계사가 보고 거짓말 안 쳤다고 확정을 지어준 거죠. 그럼 이거 갖고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요. 그리고 우리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배당하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3월 26일에. 그래서 3월 26일 옆에다가 결의라고 써도 돼요. 배당 결의. 결정한 거죠, 결정. 우리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거 좀 나눠 쓰는 게 어때?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포인트는 현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주기로. 그때 주주총회에서 바로 돈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붕괴를 한번 보니까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지금 자본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이익이 자본에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플러스니까 대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헐어서 주는 거야. 그럼 차변으로 가야지.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배당금을 주기로 결의를 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생겨요. 100만 원 줄게 라고 말을 뱉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가리고 보면 미지급금이잖아요. 미지급금. 근데 그게 배당금이니까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그리고 상법에 내가 현금 배당을 하면 그 금액의 10% 이상을 다시 저금을 해라. 뭐 그런 법이 있어요. 상법. 요새 개정돼서 좀 핫한데. 근데 우리는 그냥 자본을 줄여서 돈을 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의를 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죠. 준다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이 4월 18일이에요. 오늘 진짜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주주 중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가정을 전부 다 개인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하고 있어요. 법인한테는 원천 징수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금 15만 4천 원을 떼고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개인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변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주주총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인건비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인건비 왁구를 잡아드릴게요. 인건비 왁구는 개인한테 돈 줄 때예요. 그러면 일단 예수금이 잡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만 세후로 보통예금을 쏴주겠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대변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시켰다. 그럼 교육훈련비. 그럼 배당 줬다. 미지급 배당금. 직원 월급 줬다. 급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컨셉은 내가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얼마를 원천 징수했는가 를 예수금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 등이죠. 세금 등. 사대보험도 포함됐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예금이 세후 금액이 되겠죠. 세금 등을 빼고 그리고 마지막에 3번 이름을 찾아준다. 얘는 이제 새 전일 텐데 이름이 뭐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지금 교육훈련비가 나온 거고 2번은 미지급 배당금이 나온 거고 상황에 따라 강사료를 줬다거나 배당을 줬다거나 일단 이름만 좀 훑어보고 쉴게요. 그러면 3번 한번 보시면 3번은 차변에 잡급 써있죠. 잡급. 요거는 그 일용직 근로자 한 번 썼을 때 단기 알바 있죠. 단기 알바 줄 때 잡급이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름만 볼게요. 지금은 쉴 거예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 얘는 임금 써 있죠. 우리 직원 줄 때, 생산직 직원 줄 때. 그러니까 대변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상황에 따라 차변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두 가지 케이스까지 봤죠.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둘 다 개인한테 돈 줄 때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이제 그 세법에 정해진 퍼센트대로. 그러니까 1번은 기타 소득 8.8%였고 2번은 배당금 15.4%. 이자랑 배당은 똑같이 15.4%입니다. 근데 뭐 세율 같은 건 우리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그 지정해준 금액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시면은 3번 문제는 일용직이 키워드인데요. 일용직. 이건 이제 소득세법에 또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근로 그 직원들을 보통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 소득세법에서는 일용직이랑 상용직 이런 식으로 두 개로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그냥 한 번 쓰는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상용직은 항상 사용하는 직원이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다 상용직이에요. 뭐 정해진 기간은 항상 쓰니까. 근데 일용직은 보통 진짜 단기 알바 있죠. 단기 알바. 또 업종마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키워드가 하루에 한 번씩 돈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용직은 보통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용직은 오늘 하루 일하고 돈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일일 15만 원 소득공제가 들어가요.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나쁠 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주말에 뭐 노가다를 뛰러 간다고 할게요. 그 하루씩 일하는 거 있잖아요. 노가다 뛰고 만약에 11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뭐 만 원 소개비 떼고 10만 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15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은 내가 만약에 15만 원을 딱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네, 일용직은 그런 게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좀 힘들게 일하시니까 세금 최대한 덜 내게 해드리겠다 그런 뜻이겠죠. 뭐 일용직도 뭐그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잡급 일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천징수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돈 주면서 원천징수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한테 일당을 12만 5천 원씩 줬다. 그런 식으로 낼 거예요. 어려운 시험은. 그러면 내가 일일 15만 원 소득공제인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둘 다 15만 원 안 넘잖아요. 그럼 원천징수액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왁구 잡아드렸죠? 개인한테 돈 줄 때는 원래 예수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을 써놨는데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얘는 세전과 세후가 똑같겠죠. 25만 원을 그대로 보통예금에서 줬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는 이제 영업부서 쪽이니까 800번, 본사는 현관비로 빠지죠. 800번. 그리고 잡급이라고 씁니다. 참고로 상용직 직원한테 월급 줄 때는 급여라고 쓰거든요. 일용직은 잡급이에요. 잡급. 네,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6페이지 4번. 이게 사실은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밑밥을 깐 거죠. 앞에 1, 2, 3은. 그러니까 4번이 이건 1년에 12번씩 꼭 하셔야 되는 이벤트죠. 월급 주는 거. 그래서 4번 문제는 우리 직원 월급 줄 때. 그럼 아까 1, 2, 3은 다 남한테 돈 주는 거였죠. 1번은 강사한테 돈 주는 거. 2번은 우리 회사 주식을 산 주주한테 돈 주는 거. 3번은 그 단기 알바한테 돈 주는 거. 4번은 우리 직원. 자, 그러면 제조부 김세로 과장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자료가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요거를 소득세 자료로 써요. 근데 우리는 회계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회계 자료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죠. 좌우로. 좌쪽을 이거를 소득세법에서는 지금 급여 명세서가 있는데 급여 명세서 왼쪽이 수당이고 오른쪽이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 왼쪽에 수당 항목이 많으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오른쪽이 많으면 돈을 덜 받는 거예요. 수당 공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뭘 따지냐면 왼쪽이 총 320이잖아요. 회계랑 소득세법의 차이가 뭐냐면 회계는 그냥 320만 원이 비용이에요. 320 줬으니까. 소득세는 뭘 따지냐? 300이랑 20을 줬는데 뭐가 과세고 뭐가 비과세냐. 참고로 그냥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회사가 구내식당이 있으면 점심 한 끼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돼. 지금 광주 같은 데는 구내식당 있는 회사 별로 없죠? 그러면 내가 식대를 줘요. 이걸로 점심 사 먹으라고. 그러면 밥을 안 주는 대신에 식대로 2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20만 원으로 밥을 20일치 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넉넉하진 않죠. 그러면 내가 320을 받아도 20만 원에 대해서는 밥을 사 먹은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그게 소득세법 관점. 근데 회계는 그딴 거 없고 그냥 320 줬다 그럼 320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두 개인데 우리는 일단 회계니까. 그래서 왼쪽에 임금 이렇게 써져 있죠. 임금. 임금이 보통 생산직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걸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500번 급여라는 개정 과목도 있어서 지금은 따로 그 구분을 안 해놨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800번 급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500번은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또 따로 있어서 지금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이 공제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에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소득세. 이게 국세청에 내는 겁니다. 국세청에 내는 국세라고 하고요.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의 10%는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이제 광주에다가 내야 돼요. 지방세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세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세금.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국민연금 하나 있고 건강보험 하나 있고 고용보험 하나 있고 이제 세 개가 되죠. 이 세 개가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 그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다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뜯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를 뜯어갑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쪽에서는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직원이 이 320을 받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금액인 이 금액을 공제합계 있죠. 이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내가 그거 갖고 있다가 내가 대신 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원천징수. 그래서 공제 합계 금액이 바로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문제에서 문제 첫 번째 줄에 공제 합계액은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5개 합쳐서 36만 3,900원이 되긴 했는데 내줘야 될 곳이 다 다릅니다. 소득세는 세무서 가서 내야 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광주시청 가서 내야 되고 그리고 밑에 3개는 그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를 다 따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금인데 거래처가 다 다른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하나의 계정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가 괄호 써놓은 거는 설명이에요. 직원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거를 빼고 준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세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숫자 딱 3개만 표시하시면 돼요. 급여 합계 320. 요게 바로 임금으로 내려갔죠. 세전. 쉽게 말하면 세전. 그리고 공제 합계 이 금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등이 되겠죠.
4대 보험도 들어가니까 세금 등.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세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급총액. 그러니까 이 세 개만 필요해요. 세개 쪽에서는. 그리고 참고로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내고 끝인데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12개를 모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시로 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인건비 중에서는. 왜냐면 4번 이후에 5번, 6번, 7번이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지금 원천징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줘야겠죠. 그래서 날짜 한번 보시면 4번은 날짜가 상관이 없어요. 회사마다 그 월급날은 다르니까. 근데 5번, 6번, 7번을 한번 보시잖아요. 날짜가 7월 10일, 11월 10일, 8월 10일 이렇게 써 있죠. 이 뒤에 10일이 붙은 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무조건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안 하면 가산세 내거든요. 그러니까 땡월 10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번 문제가 지금 월급을 11월 거를 11월 30일에 주잖아요. 그럼 이거 원천징수 한 거는 12월 10일까지 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날짜도 잘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월 10일에 회사는 6월에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그러니까 지금 근로소득세 2만 원이랑 지방소득세 2천 원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위쪽에 그림 있잖아요. 4번 그림. 여기서 제가 직원 부담분을 퍼센트를 불러드릴 테니까 각각 좀 써볼게요. 그 소득세는 100%라고 한번 써볼게요. 소득세 100%. 지방소득세도 100%라고 쓰겠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 말은 여러분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월급에 받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주진 않죠. 당연히 내가 받은 월급에 대해서 내가 세금 내는 거 맞죠? 그 뜻에서 100%. 내가 100%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밑에 국민연금 있죠. 요거는 회사랑 직원이 반띵합니다. 반띵. 그래서 50%라 써주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50%.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50%. 고용보험은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규모마다 다르고 한데 고용보험은 50% 미만 이렇게 써두셔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되니까. 딱 절반은 아니에요. 고용보험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월급 320을 받잖아요. 그럼 원래 국민연금을 27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13만 5천 원을 내줘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지죠. 왜냐면 그만큼 월급 더 받는 셈이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뭐 그런 것도 복지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보시면 그러면 4번에 걷어놓은 예수금 363900 있잖아요. 여기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5번에서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퍼센트 말씀드렸죠. 세금은 직원 부담률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 22,000원을 빼고 보통예금을 딱 주잖아요. 그럼 회사는 이 돈이 하나도 안 아깝지. 어차피 직원한테 줄 돈을 안 주고 있다가 그냥 세무서에 낸 것뿐이죠. 세무서랑 광주시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깝죠, 지금. 직원 부담분 100%로 해결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5번은 좀 쉬워요, 문제가. 근데 이제 6번으로 가보시면 7월분 고용보험료 이거는 개월수가 안 맞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가산세를 따로 낸 건지. 자,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럼 여기서 이 고용보험료 50만 원이 100%거든요. 내가 50만 원을 내고 있는 건 팩트예요. 근데 그 중에 30만 원은 회사 부담분이에요. 회사가 좀 더 내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30만 원이 60%죠, 지금. 그 다음에 어? 맞죠. 그러면 직원 부담분은 20만 원이죠. 안 써 있어서. 그래서 그 답에다가 한번 퍼센트를 좀 써주세요. 직원 부담분에다가 40%, 20만 원. 그
그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60%. 그럼 이때 회사 돈이 지금 5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직원 부담분이라고 써 있는 20만 원은 안 아깝죠. 어차피 삥 뜯어서 낸 거니까. 근데 그 중에 30만 원은 아깝겠죠. 내가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랑 6번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세금 내주는 거는 답이 쉽죠. 직원 걸로 100% 내면 되니까. 근데 4대 보험이 나오면 회사가 내주는 게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6번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수금은 직원 부담분께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그럼 이제 회사 부담분은 새롭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알려줘요. 얘는 지금 두 번째 줄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지금 부서가 생산부서라 써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줄에. 그래서 500번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직원한테 돈 쓰는 게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6번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7번은 국민연금이죠. 제목을 좀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번은 다시 5번으로 올라가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두 개 표시해 주시고요. 5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6번은 문제 첫 번째 줄에 고용보험료. 7번은 문제 첫 번째 줄에 국민연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거둔 게 5개니까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딱 절반씩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보면, 근데 이건 좀 더 복잡하죠. 카드로 긁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던 대로 일단 직원 부담분부터 빼볼게요. 직원 부담분은 무조건 이름이 예수금입니다. 왜냐면 아까 4번에서 예수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4번의 예수금을 지금 5, 6, 7에서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번은 예수금이 차감이 되고 직원 부담분. 그 다음 이제 회사 부담분은 또 40만 원이죠. 절반씩이니까. 여기서는 문제 두 번째 줄에 세금과 공과로 하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본사 관리부 직원이라고 하니까 800번이고요. 공장은 500번, 본사는 800번.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이걸 내가 보통 예금으로 낸다면. 근데 카드 긁었죠. 카드를 긁었다는 것 자체가 외상을 뜻하죠. 근데 내가 지금 카드 결제한 내용이 원재료를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원재료 아니니까 미지급금. 원재료면 외상매입금이죠. 카드 긁어도. 원재료는 카드로 잘 안 사죠. 대량으로 보통 사니까. 그러면 미지급금인데 하나카드, 이제 거래처도 중요한데요. 이제 슬슬 의문이 생기시죠? 왜 어떤 거는 거래처 쓰고 왜 어떤 건 안 쓰지? 근데 이게 혹시 기출 문제를 갖고 여기에 써 있나? 써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 아무거나 하나 보시면 되는데 전 지금 119회가 있어가지고 네, 회차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 써 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아무 기출 문제나 하나 보시면 그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대충 한 8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아요. 문제 2하고 박스 돼 있는 거 있죠. 자, 문제 2 박스 밑에 입력시 유의사항 이게 보이세요? 입력시 유의사항. 그 안에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채권, 채무, 거래처.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일반 점표는 거래처를 쓰는 것도 중요하죠. 이유는 메인 매출 점표는 거래처를 쓰고 시작하니까
그걸로 따라오면 되는데 일반 전표는 거래처를 써야 할 때만 쓰니까. 다음 일반 전표 거래처 가이드. 자, 1번. 채권 채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줄 돈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줄 돈 받을 돈. 그러니까 줄 돈이 부채죠. 줄 돈. 그리고 받을 돈은 자산이죠. 채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채권 채무를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나름 중요한데 수익이랑 비용에는 거래처 절대 안 씁니다. 사실 2번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채권 채무에만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익 비용은 당연히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안 쓰는 건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정확히 할 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용이 돼야 되죠.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내가 50만 원을 냈죠. 끝났죠. 거래가 끝났으니까 이제 줄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죠. 그러면 보통 예금이 나간 거는 줄 돈이 아니고 준 돈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끝났죠. 거래처 안 써요. 원래는 이제 은행, 어디 은행 건지 쓰긴 쓰는데 원래는 우리 시험에선 그것까지는 쓰라고 안 하고. 근데 7번은 어때요? 내가 80만 원을 내는데 카드 긁었죠. 그러면 이 80은 카드사가 대신 내주고 내가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럼 이 돈은 카드사에 대한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카드한테 갚을 돈 이렇게 쓴 거죠. 하나카드한테 줄 돈. 부채가 늘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거래처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러니까 현금만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거래처 안 쓰죠. 왜냐면 내가 현금을 받고 현금을 주면 거래가 거기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돈을 다음 달에 주겠대. 그럼 돈을 못 받았죠. 그럼 너 이름이 뭐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쓰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받으려고. 근데 얘가 현금을 딱 줬어요. 그럼 잘 가 하면 되죠. 현금 준 애는 이름 안 궁금하잖아요.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채권 채무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래가 안 끝난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상식이랑 붙여야 돼요. 그래야 외울 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카드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는 뜻으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쓴 겁니다. 자, 근데 그게 80만 원이 아니죠. 사업자가 또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80만 원을 긁는 순간 나는 이 카드의 수수료율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근데 그게 여기서는 1%인가 보죠. 근데 여긴 그냥 8천 원이라고 말을 해줘 버렸죠. 옛날엔 퍼센트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 비용이 붙는데 자 여기 이 수수료 비용에 800번 한번 표시해 보세요. 수수료 비용에 800번 있죠. 그리고 위에 세금과 공과도 800번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둘의 800번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일단 세금과 공과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금 세금과 공과 앞에 800번이 붙은 이유는 본사관리부 직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본사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800번. 그럼 만약에 생산직 직원의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다. 그럼 500번으로 바뀌겠죠. 그럼 세금과 공과 앞에 800은 500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산직 직원도 내줘야 되니까. 지금 문제만 없는 거지. 근데 카드 수수료는 무조건 800이에요. 카드 수수료는 제조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국민연금 내면서 카드를 긁었잖아요. 그 수수료랑 제조랑 아무 상관없죠.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제조 직원의 국민연금을 내주느라 카드 긁는 거면 그것도 500번이랑 상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억지죠. 그건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래요? 앞에 분도 500, 800이 헷갈리셨다고. 음, 네, 그게 그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원으로 치면 이 학원은 500번이 없거든요. 다 8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카드 수수료도 당연히 800이죠. 그런 느낌이랄까? 카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제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7번에 혹시 이 세금과 공과는 500인데 수수료가 800이면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800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틀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카드 수수료는 그냥 뭐 잡손실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비용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 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구나. 네, 그래서 800번 수수료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미지급금은 저절로 80만 8천 원이 됐죠. 퍼센트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 40만 원이 50%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밑에 40만 원도 50%죠. 그럼 얘 둘이 합쳐서 100%잖아요. 카드 수수료는 그 100% 기준으로 1%죠. 그러니까 8천 원 옆에는 1%를 쓰시면 우린 101%를 내야 되죠.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가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달 되면 카드 대금 갚아야 되죠. 자, 그럼 미지급금, 국민카드 80만 8천 원, 하나카드인가요? 하나 하고 보통예금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겠죠. 내 거 통장에서 돈 나가니까 결국 이게 돈을 갚을 텐데 그럼 잘 보시면 방금 미지급금 하나카드 써 있는 거는 내가 줄 돈이 생겼단 소리예요. 줄 돈이 부채가 생긴 거죠, 플러스. 근데 얘는 이 줄 돈이 사라졌죠. 왜냐면 줄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거래처 2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돈, 줄 돈은 생길 때랑 없어질 때 한 번씩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아다리가 맞잖아요. 적어놓고 안 지우면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쓰는 건 적는 거, 두 번째 지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끝났다는 뜻인 거죠. 거래처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보시고요. 근데 그게 버거우시면 일단 자리부터 거래처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란 거 아시겠죠? 7번. 그리고 7번이 있으려면 4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 문제랑 7번 문제는 세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두 개를 꼭 반드시. 왜냐면 예수금이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건비 쪽은 이쪽이 좀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 월급 주는 이런 쪽으로 받고, 그 다음 이제 퇴직금 관련된 주제거든요. 27, 28은. 네, 좀 쉬고 할게요. 10분 정도 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퇴직금 쪽으로 살짝 바뀌어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은 그냥 일을 한 만큼 주는 거인데, 이제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은 아예 다르죠. 그 이제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은 퇴직금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아직도 안 하는 회사도 많죠. 저도 그 퇴사할 때, 여기 퇴사할 때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바를 계속은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기가 좀 그랬는데 갑자기 뭘 내밀어요. 퇴직금을 늦게 받아도 괜찮다는 거에 서명을 하래. 그러니까 그 준비가 따로 안 돼 있는 거였던 거죠. 네, 근데 늦게 내면 또 이제 자기들도 징계 같은 게 있으니까 서명을 받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늦었긴 한데 이제 자기들은 그게 캥겼던 거죠. 뭐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아 그래서 그때 알았죠. 퇴직금 준비를 따로 안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하는 회사를 배울 겁니다. 제대로 된 회사를 배울게요.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시면 27페이지에 8번 문제는 회계 연도 말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회계연도 말이라고 하잖아요. 12월 31일인데 이때 뭘 하는 거냐면 그 직원들 퇴직금 준비를 해요.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유명하거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구로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그 8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확정 기여형, DC형이 있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다른 그 교재 같은 거 보면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해요. 네,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는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9번 밑에 9번 문제 있죠. 9번은 확정급여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확정급여형부터 알려드릴게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이제 A 회사가 있는데 B 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B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B 직원이 물어봐요.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의 퇴직금은 확정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또 얼만데요? 그러니까 일단 몇 년인지 해봐야 안다. 근데 그냥 좀 거칠게 말하면 네가 딱 퇴사하기 전에 월급 그만큼을 연수 곱해서 줄게. 그런 느낌이 확정급여예요. 정확히는 뭐 90일 평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지막 달 월급이라 생각해도 돼요. 대충. 그러면 그걸 확정된 급여라고 말을 해주고 일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 직원이 그 초봉이 3,600일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년 차 때. 그리고 근속을 했어요. 1년을 꽉 채웠어요. 3,600 받고. 그럼 이제 회사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 12월 31일마다 이 직원이 퇴사하면 지금 퇴사하면 얼마 줘야 되지?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로는 이제 퇴직금은 보통 12분의 1, 그냥 월급을 한 번 더 주는 거거든요. 1년 근속하면 월급 한 번 더. 그러니까 12 플러스 1의 개념인데 그럼 이때 1년 차까지만 다녔을 때는 300만 원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모르니까 앞으로 몇 년 근무할지. 그러면 이 300을 B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요 C 금융회사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를 말하죠. 여기다가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해요. 퇴직금 통장을. 그럼 이때 이 A 금융회사에 A 회사 통장이 하나 생기죠. 이 통장을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1년 근무하는 걸 보고 30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 퇴사하면 여기서 300을 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2년 차가 돼서 연봉이 4,800으로 올랐다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2년 차 딱 끝나니까 이제 회사는 이제 400 줘야겠네 이 생각하겠죠. 그럼 2년 차 때는 400을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넣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기준으로 넣으니까. 근데 이제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 통장을 이제 돈을 넣으면 이쪽에서 돈을 불려요. 딴 데 가서 뭐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하겠죠? 그럼 이자가 붙죠. 그럼 그 이자까지 해서 퇴사할 때 주려고. 그런 통장이에요. 그게 확정급여예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 이게 원래 직원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는 확정급여형 할게요. 뭐 확정기여형 할게요. 근데 모르면 확정급여형이 편해요. 왜냐면 연봉이 보통 오르니까. 그러니까 오르니까 이게 선택하면 편한데 그럼 그걸 했다고 치고 그럼 뭐 만약에 5년을 근무했다고 해봅시다. 5년 차는 대충 한 6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은 500을 집어넣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줘야 되는 돈을 생각해보면 5 곱하기 5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좀 부족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줘야 됩니다. 추가로 더 주든가. 그러니까 여기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좋은 금융사를 선택해야 될 거고 이게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을 선택한다는 거는 A 회사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 답을 한번 보시면 9번 문제 한번 보시면 확정급여형 DB형을 보통예금에서 입금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변에서 보통예금 300이 나가는 건 아시겠죠?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다시 들어갔죠. 이게 그 통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통장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일단은 회사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오면 그 이자도 내 거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DB형입니다. DB형.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확정 기여형이잖아요.
기여형.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한 글자 차이 나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러니까 한 글자로 답이 바뀌니까 문제 내기가 좋은데, 그럼 이제 확정기여형을 한번 볼게요. 자, 확정기여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DC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D 직원이 딱 들어오면 직원이 물어보겠죠. 저 퇴직금 얼마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금융회사에다가 네 통장 하나 만들어줄게. 퇴직금 통장. 그러니까 직원 통장을 뚫어줘요. 아까는 우리 회사 통장 하나만 만들어서 B 직원, C 직원, D 직원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얘는 직원마다 퇴직금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퇴직금이 12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월급 한 번씩을 얘 통장에 넣어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에다가 네 퇴직금을 넣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투자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마지막 월급 곱하기 연수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 기여형은 그냥 나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넣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불려라 이런 게 확정기여형. 그러면 차이가, 확정급여형은 회사 입장에서 자기 통장에 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죠. 결국 그냥 통장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기여형은 직원 통장에 돈을 넣어줘 버리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26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26페이지에서 그 4번 문제에서 직원 월급 줄 때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그랬잖아요. 급여. 근데 지금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씁니다. 왜냐면 돈을 준 건 똑같은데 월급은 한 달 일했으니까 월급을 주니까 급여고, 이건 그냥 법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그래서 퇴직급여. 둘 다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급여로 끝나면 다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 8번 문제의 답이 생산부서 2200, 판매관리부서 18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선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 첫 번째 줄에 올해 처음 가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올해 처음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넣으면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 그 전에는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잔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부서는 500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부서는 800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원 통장으로 돈이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주고 끝. 그러니까 뭐 1년마다 주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9번은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내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끝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0번을 또 보셔야 되는데, 자, 10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또 나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퇴사하면 얼마를 줘야 될지 계산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매년 말에 합니다. 그래서 요거 붕괴를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볼게요. 표. 판매관리부가 있고 제조생산부가 있는데, 일단 판매관리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매관리부. 자, 여기서 기초금액 있죠. 기초금액. 이게 그러니까 기초니까, 기간의 초니까 1월 1일이거든요. 이 금액은 작년 기말 금액과 똑같아요. 작년 말이 12월 31일이잖아요. 올해 초가 1월 1일이고 그 두 개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말과 단기초는 똑같아요. 전기말, 단기초. 그러니까 전기 말에 2,500을 만들어 놓고 올해로 보낸 거죠, 지금. 2,500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단기 설정액이 새로 만든 거죠. 새로 만든 거. 그러면 판매관리부 기준으로는 2,500 플러스 1,300이 됐으니까 3,8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칸에 또 가보시면 기중 사용금액, 퇴직금 지급액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퇴사하면 줘야 될 돈인 거니까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에 2,500이었다가 1,300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그러면 3,800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진짜 800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의 부채는 3,000으로 줄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3,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단기 설정액, 이게 순서가 실제로는 다시 좀 설명드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날짜별로.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있죠. 작년 12월 31일에 그 기준으로 판매관리부 전 직원이 퇴사하면 2,5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그러니까 작년 말에 2,500을 만들고 올해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2,500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기중에 누가 800 들고 퇴사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800을 줬으니까 나는 2,500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800은 진짜 줬잖아요. 그럼 이제 1,700을 더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겠죠? 그럼 지금까지 잔액이 지금 1,700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12월 31일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해보겠죠.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판매관리부 다 퇴사하면 얼마 줘야 되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 금액이 3,000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근무한 사람이 많으면 퇴직금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2,500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가 800 들고 퇴사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1,700이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3,000으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를 더 만들어야 되나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1,30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문제는 단기 설정액을 빼버려야 돼요.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려줘 버렸죠. 그래서 단기 설정액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단기 설정액 1300, 1500 세트로 이렇게 세 개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답이니까. 답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 생산부도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3000에서 1000을 빼면 2000이 남죠. 그 상태에서 3500을 만들려면 얼마를 더 하나요? 그게 플러스 1500이죠? 근데 지금 이 만드는 금액이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직원들이 퇴사할 때 줘야 될 돈이니까. 그러면 지금 부서가 크게 800번이랑 500번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어차피 결국 우리 부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부 주는 돈도 부채고, 관관비 쪽 주는 것도 부채고, 그러니까 부채는 합쳐져요. 근데 비용은 다르죠. 판매관리부는 800번, 제조생산부는 500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세 가지를 지금 한 페이지 일부러 같이 넣어놨거든요. 지금 8번과 9번은 둘이 대응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퇴직금 12월 31일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사장이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 직원들 다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나 줘야 돼? 라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누가 계산해 볼 수 있죠. 그 금액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가상의 부채인 거죠. 가상의 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냥 나중에 언젠간 이 돈이 나가겠구나 그 뜻이에요. 자, 부채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D, B형을 선택한 회사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어렴풋이 일단 알고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도 있죠. 아까 D, B형을 고르면, 이거 전제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D, B형을 골랐다고 하면 깔끔하게 계산하면 이 두 개가 같이 있지 않겠어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2월 31일마다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기간 되면 계속 집어 넣을 거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비슷한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야 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랑 비교하려고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거지. 부채만큼 자산이 따라가줘야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는
아, 우린 퇴직금 준비 그딴 거 하지 마.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회사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설정할 수 있죠. 왜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건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부채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어때요? 입금해야 돼, 내가 진짜.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같이 관리를 하겠죠? 근데 그럼 DC형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회사 모든 직원이 DC형이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돈을 넣는다고 할게요. 퇴직금을. 그럼 1년에 한 번씩 500번 또는 800번 이렇게 직원 통장에다가 퇴직급여를 집어넣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 직원이 전부 다 DC형이잖아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필요가 없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트를 이룰 거고 얘는 충당부채 그딴 거 필요 없겠죠.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따로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만들 때도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쓴다는 게 포인트죠. 왜냐면 이게 제가 수익 비용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순자산의 증감에 따라 순자산이 늘면 수익이 되고 순자산이 줄면 비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0번 문제에서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 직원들 다 퇴사하면 2,800 더 줘야 되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채가 늘었다는 건 순자산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2,800의 부채가 늘면 결국 2,800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나갈 거니까. 그러면 순자산이 지금 2,800이 줄었죠. 그래서 비용이 오는 거예요. 그 비용 이름이 퇴직급여고.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순자산과 수익 비용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준비를 해봤고 이제 퇴사시킬 거예요. 퇴사시키는 게 아니고 직원이 퇴사를 하겠죠. 두 문제만 보고 좀 쉴게요. 28페이지입니다. 자, 28페이지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영업부서의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 원을 확정급여형 DB퇴직연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암시하는 거죠. 왜냐면 DB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돈을 계속 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리도 한번 따져보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니까 차변으로 아까 차변에 생기는 거 보셨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변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 두 개가 크로스 되는 거예요. 퇴사하면. 그러면 이 직원한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충분하니까.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이렇게 가상의 화살표로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서 차변으로 내려온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줄어들죠. 근데 혹시 부족하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추가로 해야 돼요. 네, 사실 그럴 리가 없는 게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줘야 될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명 퇴사해서 부족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한 명씩이라고 치고 부족하게 낼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야 퇴직급여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11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하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는 이 11번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DB형을 골랐어요. 그러면 확정급여 충당부채도 설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내가 이 회사 직원이니까. 그러면 9월 26일에 직원이 퇴사하잖아요. 9월 26일자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부터 확인해요. 물론 충분하겠지만 원래 절차는 그걸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퇴충해서 줄여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으로 끝내고 자 그리고 제가 대변에 보시면 예수금 부채 써놨죠. 그리고 줄을 끄어버렸죠. 그 이유가 월급을 주든
퇴직금을 주든 원천징수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돈 주는 건데. 근데 지금 11번은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원천징수. 원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해놓고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일부러 없는 것처럼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는 또 보통예금에서 돈을 줘야겠죠? 네, 확정급여형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반대로 X자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네요. 112회. 11번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12번까지 한번 보고 쉬겠습니다. 12번은 8월 16일에 영업부 직원이 퇴직했어요. 퇴직금은 880이랍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두 번째 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그딴 거 안 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안 만드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퇴사할 때마다 그때그때 비용 처리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0이라 써요. 다리는 무조건 충당부채가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11번, 12번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11번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하니까 충당부채로 다 쓰고 퇴직급여로 내려가는 게 없죠. 근데 12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하나도 없으니까 0으로 빠지고 전액 비용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직원이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 이렇게 돼야겠죠? 800번 퇴직급여. 그리고 이번에도 원래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언급 없으니까 없다 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200 있대요. 그럼 거기서 뺏어 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퇴직금은 요 정도 최근에 나왔던 게 이 두 문제거든요. 이 정도 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대로 27페이지, 28페이지가 전부 세트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는 것도 인건비 부분이긴 한데, 근데 퇴직금은 조금 특수한 성격이 있다 보니 퇴직금을 따로 묶은 거예요, 지금 두 페이지로.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이제 그 29페이지부터 또 보겠습니다. 네, 그 주제 간단한 거만 하나 할게요. 원래 어려운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건 내일 하면 되니까요. 내일 또 안 오실려나? 아, 거의 타노스 같아요. 막 반씩 줄어들잖아요. 아, 어쩔 수 없죠. 네. 네. 이제 좀 제 마음을 단단하게 키워야죠. 이제 29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세 정리. 요거는 양이 좀 적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것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내일 엄청 어려운 걸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안 오시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하고 안 와야겠다. 아, 근데 원래 어려운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 그 쉬운 파트는 솔직히 감흥이 없고 못 오신다고요? 예, 영상 잘 찍어 놓을게요. 저는 공부할 때 어려운 거 나오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포기해라. 난 포기 안 한다. 이게 내 몸값이다. 그러면서 해요. 죽어도 해요. 안 되면 계속 해요. 계속. 근데 오늘 할 건 좀 쉬워요. 자, 법인세 정리 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인건비를 줄 때는 저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개인.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소득세를 내가 갖고 있다가 내주는 경우였거든요. 원천징수가. 그게 예수금인 상태였죠. 그거를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데 이제는 우리 법인세. 지금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인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법인세 흐름을 한번 보죠.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한 번 한 건 의미가 없죠.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그 과세 기간을 각 사업연도라고 하는데 참고로 그 회계에서는 회계기간이라고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둘을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회사가 정할 수 있거든요. 별일 없으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죠. 별 특이한 일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둘 다 이렇게 맞춘다고 할게요. 지금 법인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게 각 사업연도가 과세기간인데 어떤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 있잖아요. 참고로 법인세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만약에 내가 1월 1일에 법인에 10억이 있었어요. 10억.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니까 보니까 11억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1억이 늘었죠. 그럼 그냥 1억 늘었네? 1억에 대해서 세금 때립니다. 그냥 어떻게 벌었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돈 늘었네? 그냥 세금 때릴게. 법인세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걸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냥 돈 벌면 그냥 다 세우네요. 법인은. 대신 세율이 조금 적어요. 세율이 뭐 9% 지금 19%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그럼 각 사업연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방금처럼 뭐 1억이 늘었다라고 하면 그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게 내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때가 엄청 바쁘죠. 법인세 신고 1, 2, 3 있고 1월에는 또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5월엔 또 소득세 신고하고 엄청 바빠요, 상반기가. 그러면 이때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국세청은 시간을 줬죠. 3달의 여유를 줬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12월 31일에 결산을 치라 그래요. 결산. 그러면 결산을 하는데 이 중에 손익계산서도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해서 당기순이익을 뽑아내는 절차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과 쓴 돈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는데 아직 안 낸 법인세가 비용으로 들어가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차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내가 세법상으로 내는 법인세랑 회계상의 법인세는 또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시간차만 말을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3달 뒤에 내도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3달 뒤에 세무사한테 맡겨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12월 31일에 그 법인세를 비용으로 넣으라 그래. 결산을 쳐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해놔야겠죠? 회계상으로 법인세 비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12월 31일에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이 생기게 돼요. 시간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실제로는 3달 뒤에 내도 되지만 구해놓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법 되게 복잡한데 우리는 안 하니까 다행히.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에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겁니다. 1년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인은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한테 이자를 받았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죠. 난 내기 싫었어. 근데 그냥 법이 그러니까 우린 이자를 떼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까 이름이 선납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은행이 내 세금을 갖고 있다가 법인세를 내줘 버릴 거잖아요. 내 법인세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그게 이제 2번 문제에 나오는 이자를 받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연장선에서 원래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3달 동안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또 한 가지 더 요구해요. 1년 거를 한 번에 내면 네가 부담스러우니까 6개월치를 미리 한번 내라. 6개월치 한번 계산해서 2달 줄 테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번 내라, 중간에. 그래서 이게 법인세 중간 연합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절차예요. 그래서 그 01번 문제 있죠. 29페이지에 01번 문제를 보시면 법인세 중간 예납액 표시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일단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12월 31일에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건데 얘는 1년분 세금이죠. 1년분 세금. 근데 6개월치를 미리 내라고 해서 6개월치를 계산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날짜 보시면 8월 30일로 써 있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걸 냈는데
그럼 내라고 해서 8월 30일에 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1년치 법인세를 계산할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미리 낸 세금이다.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약간 마일리지처럼. 이미 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450을 미리 냈다는 소리는 어쨌든 이 450은 나중에 덜 내겠죠. 미리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그래서 여기서 선납의 선자 있잖아요. 이 선자는 12월 31일보다 빠르면 선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이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답이 선납세금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없어도 답은 안 바뀌어요. 필요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럼 1번은 답은 간단하죠. 저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12월 21일이 나왔는데, 자, 이자를 받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월 21일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21일도 그냥 12월 31일 전이죠. 그리고 내가 이자를 받는 것 중에 지금 77,000원을 은행이 빼놓고 안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내버렸어, 내 대신에. 내 이름으로. 그럼 이것도 12월 31일에 내가 낸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도 선납세금.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아예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둘 다 내 법인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선납세금이죠. 그럼 지금 마일리지가 2개 쌓였죠. 중간에 법인세 한 번 낸 거. 그리고 이자 받으면서 은행이 원천징수 해가지고 내 대신에 내준 거. 그럼 이 2개는 나중에 안 내도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온 금액대로 해볼게요. 그럼 법인세는 450을 냈다. 그리고 뭐 12월 21일에 77,000원을 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2월 31일에 딱 조회를 해보면 선납세금이 457만7천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12월 31일 거거든요. 답을 보시면 자, 당기의 법인세 등 이게 비용이에요. 법인세 등. 그러니까 지방 법인세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이거든요.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37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2월 31일에 다시 계산을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 내야 될 금액이 1,37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때서야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12월 31일이랑 법인세 등을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법인세 등은 12월 31일이 돼야 나옵니다. 그럼 1,370이 나온다라는 걸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대변으로 가면 내가 이 1,370을 다 낼 필요는 없죠. 우리 선납세금 내놨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차변에 쌓여 있죠? 그걸 대변으로 빼줍니다. 지금 금액은 다르죠? 우리가 계산한 건 457만 7천 원인데 여기선 65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650이 대변으로 오면서 이 돈이 나가는 걸 막아주죠. 미리 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720만 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해요. 12월 31일에 비용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720을 더 내야 된다는 것도 알았죠. 근데 세금은 내년에 받아주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끝내야 돼요.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세금 720을 못 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죠. 안 받아주니까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은 회계랑 세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지금.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는 건 딱 2개거든요. 첫 번째가 이자. 이자는 15.4%로 정해져 있어요. 국세 14, 지방세 1.4 해서. 그리고 그 펀드 투자해가지고 배당 받는 거 있죠. 펀드 투자 배당도 대상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15.4%. 법인은 딱 그 2개만 원천징수 당해요. 그러니까 선납세금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 거는 이자. 이거 하나밖에 없지. 시험 범위로 치면. 그리고 내가 법인세 중간예납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세법상. 그러니까 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납세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번이 450이고 2번이 77,000원이라 하면 합쳐서 457만 7천 원이잖아요. 그걸 650만 원이라고 바꿔서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를 줄 때는 그 선납세금 적는 칸 옆에 실제 선납세금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전산상으로 못 보여드리니까 제가 그냥 적어 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선납세금에 650 쓰고 밑에 추가 계상액에 720 쓰면 끝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론상으로 그 절차만 흐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3번만 보고 끝낼게요. 3번.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3번이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 2, 4는 어렵진 않아요. 하나씩 보면. 근데 2번과 3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2번은 이자만 받은 거예요. 이자만. 근데 3번은 원금이랑 이자가 같이 들어오죠. 그게 차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3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2번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이자만 받은 거고 3번은 원리금을 받은 거죠. 원금 이자 같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3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적혀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하니까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초기에 한번 풀긴 했을 건데 그러면 이 전에 앞에 분계를 좀 써놨으면 좋았을 건데 자,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부터 한번 보면 정기예금은 보통 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계좌이체를 했었겠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내 입출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정기예금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하는 거죠. 결국 내 통장이긴 한데 얘는 이제 출금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자산 바꾸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몇 년 전에 했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만기가 돼서 해야게 됐어요. 그럼 다시 정기예금이 사라지겠죠. 번호를 제가 번호 써놨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정기예금이 없어지는 게 1번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렇게 봐야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이 들어왔죠? 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내가 3천을 은행에 맡겼다가 3천을 다시 돌려받았죠. 그럼 이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돌려받은 이 3천만 원 있죠? 이 3천만 원은 소득이 아니죠? 내 돈 맡겼다, 내 돈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3천에 대한 거는 원천징수가 없죠. 소득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세법상 소득 그 개념 이해예요. 근데 이 돈이 3천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자가 붙었죠. 그게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2번 이자 수익. 원금이 돌아왔으니까 이자가 붙은 거죠. 자, 이자 수익이 120. 그러니까 이게 세전이죠, 세전.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120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받을 리가 없죠. 그러면 3번에 제가 선납세금을 써놨죠. 순서를 그대로 해볼게요. 선납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원금은 소득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120은 소득이 맞죠. 그럼 120에 대해서 15.4%를 떼이고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2번 문제에서도 15.4%, 3번도 15.4%예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떼가니까. 그래서 그 선납세금을 18만 4,800원을 써줍니다. 18만 4,800원. 그래서 이게 3번. 자, 그러면 세금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라고 하면 보통 예금으로 같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쓰면 좀 복잡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3천이 들어온다 하고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네. 정확히는 120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만 추가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전, 이게 세금, 이게 원금 플러스 세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은 다 알려줬거든요. 4개 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만 잘 정하자. 순서만 잘 정하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 기출 문제를 한 문제씩 제가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날짜 밑으로는 제가 써놓은 거고 그 위까지 딱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날짜랑 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이런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12월 19일 쓰고 네, 분개 딱.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죠, 날짜는. 그러니까 이때 12월 19일은 이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12월 31일이 아니라는 걸 어필하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날짜 적고 분개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서 책 해마다 바꾸기 귀찮으니까 20X1로 해버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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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이제 25년에 시험 보시면 25년은 고정이 돼 있고 월 일만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연도는 어차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도는 고정돼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법인세는 딱 세 가지 패턴이죠. 1번 문제 법인세 중간 예납 한번 하고 7월부터 8월 사이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자만 받든 원리금을 받든 어차피 선납세금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3번 문제로 대비하셔야 2번도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1번과 2, 3번이 합쳐지면 이제 4번으로 갔을 때 12월 31일에 선납세금 쌓아놓은 걸 정리를 해준다. 근데 그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마무리된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냥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인세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흐름 정도만. 그리고 이제 내일은 30페이지 할 건데 이게 그 조금 어렵긴 한데 회계 1급에서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가. 심지어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파트인데 내일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